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덕국국어 천지연입니다. 이번 우리 군무원 국어 7급에서는 독해형 문제가 굉장히 개수가 적었죠. 오히려 9급은 독해 문제가 이렇게 반반, 이제 문법, 어휘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반반이었는데, 이번 뭐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이런 독해 문제가 10 플러스 1. 이걸 1이라고 제가 따로 빼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10개에서 11개 정도, 그리고 우리가 25개 문항이니까 나머지 15개가, 그러니까 다 문법, 어휘 이쪽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급하고도 다시 또 비교를 또 해보자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 군무원 국어가 타직렬보다 국어가 조금 더 어렵고 지엽적이잖아요. 근데 9급보다 조금 더 지엽적이고, 그리고 또 어휘력을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무튼 네, 15개가 우리 문법과 어휘 쪽이어가지고 좀 독해 문제 이쪽이 좀 다른 직렬하고도 또 우리 군무 7급, 9급하고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냐면 이후 우리가 또 이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출제 영역을 이렇게 또 개수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데려왔는데, 와, 문학이 6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비문학 문제는 4개. 4 플러스 1인데, 아무튼 이거는 문제 직접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문학 6개, 비문학이 4개. 게다가 문학 문제를 보니까 고전 문학은 운문 자체는 고전 문학이 나오지 않고 이제 고전 소설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다 현대 문학인데 또 현대 시만 주구장창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같은 군무원 국어 올해 시험에서의 9급과 7급을 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와, 이게 또 그래요. 우리가 9급에서는 고전 운문만 있었거든요. 9급은 문학 문제 자체가 운문, 산문, 현대 합쳐서 3문제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전 운문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조금 이따 문제 같이 보자고요. 현대 운문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 지금 뭐 초시생 분들이라든지 이제 또 군무원 국어를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을 보고, 아마도 이제 뭐 9급하고 7급은 사실 뭐 큰 난도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크게 매년마다 보면 뭐 난도 차이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9급하고 7급이 분명 이제 차이는 있죠. 문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같이 뭐 통으로 해서 국어 문제가 하나로만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고 7급 따로 9급 따로 이렇게 따로 보니까요. 근데 매년마다 뭐 7급이 조금 더 어렵고 뭐 9급이 조금 더 쉽고 이런 게 아니라 한자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9급은 도금을 좀 이렇게 주고, 올해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자 성어나 한자 부분이 조금 더 어렵죠. 그 한자 성어도 조금 더 궁벽한 표현이 나왔고, 그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난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지금 20년 이후에 문제 조금 이렇게 더 우리한테 공개하고, 또 전 직렬로 독해 문제가 많아지면서 7급이 비문학을 조금 어렵게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문학 개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9급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네, 조금 더 비문학이 9급보다는 어렵기는 하죠. 지문의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올해 군무원 9급이나 7급 문제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근데 그 문제들이 미운 문제가
9급에도 하나 있고 사실 뭐 우리 7급에도 하나 있기는 한데 7급의 그 미운 문제는 그나마 좀 더 9급보다는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24년에 우리가 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고 또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대책을 세워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참고적으로 9급, 7급 문제들을 다 보시기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이렇게 7급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문제 풀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분석을 해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모양 자체를 또 뜯어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올해 9급하고 7급의 모양이 조금 밸런스가 깨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끝낸 후에 종합적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1번 문제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1번하고 2번 여기 문제가 와 진짜 우리가 테마별 특강에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바로 그런 국어 규범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걸 좀 덜 공부하신 수험생분들께서는 뜨악하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모르진 않아. 사지선다해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섞여 나오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찜찜한 뭐 답지에도 있네. 찜찜하다가 있는데 찜찜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1번, 3번은 정말 뭐 10원짜리 답지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번하고 4번에서 오히려 이제 2번이 사투리처럼 보이는 이런 좀 우를 범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또 이렇게 마지막 테마별 특강도 같이 하고 공부를 하고 가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연습을 많이 하고 갔거든. 여지것이 아니라 여태껏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4번을 잘 골라주셨을 건데요. 저하고 이번 또 마지막 그 군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방문각에서 파이널 특강으로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나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테마별 특강으로 문법, 어휘 이쪽을 중심으로 했는데 7급, 물론 이번에 이제 9급도 문항수가 게다가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15개가 이제 문법 어휘가 나와버리니까 와 정말 꿀 이득이었던 거지. 그래서 잘 풀고 독해에다가 시간을 잘 이렇게 덧대어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 우리 이번에 테마별 특강에서 공부한 게 그대로 많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걸 바탕으로 정확하지 않은 걸 걸러내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를 틀린 걸로 잘 골라내셨을 것 같아요. 뭐 찜찜하고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여태껏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라서. 자, 그 다음에 2번. 와, 우리 군무국어에 또 특색으로 남아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띄어쓰기인데 네,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간 예문까지 똑같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래 그려 많은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뒤에 붙는 보조사다. 종결 보조사다. 밥 먹으러 갈까? 그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어간 어미 뒤에 붙을 수 있는 종결 보조사. 일종의 그 감정의 감탄의 의미가 좀 들어가는 종결 보조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여기 이렇게 세 개도 우리가 다 연습을 해 간 거. 그래서 좀 무난한 것들이 나와서 지금 2번까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또 뭐 여기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셋
뿐 오히려 이제 들 같은 경우는 의존 명사로 띄어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학교 문법으로 의문의 변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제가 이렇게 그 맞춤법 표준어 이거를 공부할 때 또 필요한 게 의문의 변동 16가지이기 때문에 또 저하고 이번 테마별 특강에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섭리불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뒤에 있는 쳐듬이 이야 요요 유면 니냐 년요뉴 니은음을 첨가시킨다. 이렇게 뭐 예문까지 똑같네요. 그대로 공부를 했던 거고, 나머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4번은 된소리 되기 해서 교체 현상으로 유형 다른 거, 이 문제 형태에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냐면 이번 지방직 9급 우리 마지막 테마별 특강 할 때 그 지방직 9급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준비를 이렇게 하고 또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풀고 오지 않으셨을까. 자, 4번 문제 갑니다. 바로 4번 문제는요, 네, 단어의 쓰임, 이거 기출어휘 300제로 제가 이렇게 또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자료, 물론 전체 뭐 기출어휘 300제에서 다 본 거는 아니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국어 범위 너무 방대합니다. 게다가 군무국어는 지엽성에 있어서 남아있는 타 직렬의 국어 시험들에 비해서 지엽성에 있어서 앞을 달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다 알고 간다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걸 바탕으로 정확하지 않은 걸 걸러갈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 1년의 커리 과정을 잘 이렇게 타주시고, 그리고 하자는 공부 혼자서 다이어트 시키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 정확하게 봐주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군무국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수험생분들께는 이러한 방법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4번이 답이 되고요. 1번, 2번, 3번이 틀려 있는데, 게다가 이 말씀도 드렸죠. 지금 사실은 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그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 단어가 맞고 틀리고까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3번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우리가 붓 같은 경우는 뚜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표현을 아마 많이 안 보셨을 그런 표현이긴 한데, 뚜껑이 아니라 붓, 뚜, 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이거 뚜껍이래. 붓, 두껍. 붓두껍.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쓰냐고요. 거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붓뚜껑의 붓두껍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지만, 지금 임대료하고 고명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문맥에 따라서 이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4번 문제의 유형을 그런 식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 기출어휘 300제 중심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테마 특강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한 가운데 다 있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표현이 그대로 잘 나와줬고, 게다가 연습한 그 예문, 그 예문들까지도 이렇게 잘 나와줘서, 네,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또 아무거나 이렇게 또 예문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시험에 나올 표현 분석하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가져오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이 방대한, 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더 방대하잖아. 문법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책에서 목차라도 있지. 근데 이 어휘는 어떻게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체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와, 이번에는 맞춤법 표준어를 두 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발문에서는 뭐 맞춤법 하나만 이렇게 있거나 표준어 하나만 있어도 사실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또 맞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찾아주는데요. 여기 우리 첫 번째 있는 1번의 는지 같은 경우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제가 이거를 뭐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냐면은 로라. 이 표현 있죠. 로라는 니은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리을이 맞고 니은이면 안 되고, 내노라 니은이면 안 되고, 역으로 이거는 는지만 있고, 우리가 그 운동 런지 른지 리을로 가는 거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1번이.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셨어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1번에서 답을 땅 찾고 다른 문제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소매기 이런 말 없죠. 소매귀. 시옷을 넣고 안 넣고 이거 되게 우리가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맞춤법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소매귀 다 보고 가셨던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어디가 틀려 있습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으스대다에 으시대다는 북한말이라고. 이거 이제 표준어가 으스대다죠. 으시대다는 북한말. 자, 4번. 이것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멍텅구리야. 표준국어 대사전에 멍텅구리 올라 있어요. 바보를 이 멍텅구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흐리 멍텅 아니고 흐리 멍덩이라고. 항상 이렇게 좀 대조 차이점 비교를 해서 봐야지 더 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는지하고 이제 네로라 이거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멍텅구리하고 흐리멍덩 이거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너무 다 보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배우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1년의 커리 과정을 잘 따라주고 마지막 끝까지 이삭죽기를 잘 하는 게 문법하고 어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5번까지만 와도 정리를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법하고 어휘가 이번에 15개나 나오는데 1, 2, 3, 4, 5번 지금 우선 5번까지 계속해서 문법 어휘 문제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6번에서 드디어 현대 운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발문에서 감각의 전이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연습을 했죠. 이미 기출해서 뭐 다음 중 이 시의 주된 표현법과 같은 것은 해서 이제 그렇게 고르게 하거나, 그런데 6번 이번 문제에서는 아예 발문에서 감각의 전이 방법 이렇게 해서 그 감각의 전이 내용, 이 내용 자체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거, 이걸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처럼 붉은 울음 그러면은 청각의 시각화죠.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울음, 소리잖아, 소리. 그래서 청각의 붉다, 울음이 붉다, 청각의 시각화인데 지금 1번에 보시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그래서 이번에는 어때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 시각의 청각화. 태양이 울린대.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7급에서 너무 좀 밸런스 깨지게 이제 현대 운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유형을 묻고 있잖아, 문학에서 나오는. 근데 뭐 이런 기본적인 이론, 이런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잘 풀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문법이건 어휘건 독해건 기본에 충실하게 잘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네,
이제는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시험 문제를 7급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9급도 보고 또 9급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7급 문제도 당연히 또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50개 문항을 다음 해를 위한 교과서로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9급하고 7급에 이번에 좀 밸런스가 깨진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나 이제 교훈점으로 가져갈 것들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것들이 7급하고 9급 저하고 이렇게 같이 분석 50개를 하고 나면은 딱 잡힐 것 같아요. 자, 해서 나머지 것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푸른 휘파람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푸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의 시각화.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그러니까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부르네, 늦더위, 뛰노는 굳세어라 있는데 여기를 전체 다 뭐 이렇게 합성어로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지만 뭐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지금 이제 뭐 늦더위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아직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늦 이걸 접두사로 봅니다. 그래서 늦더위를 우리가 이제 파생어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늦더위를 또 합성어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전체적으로 합성어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또 저는 이제 이렇게 또 가져가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사이다, 비통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 어순에 맞나 틀리나 이쪽 부분이 되는데요. 자, 배가 부르다 라고 해서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우리말 문장 구성에서 이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이렇게 되고요. 뛰다와 놀다의 어근 2개. 뛰어놀다. 그래야지 통사적 합성어가 된단 말이에요. 아우개지고 연결음이 들어가야죠. 자, 마찬가지로 4번도 굳고 세어라. 아우개지고 연결어미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3번하고 4번은 연결어미가 안 들어가 있고 만약에 2번을 학교 문법에서처럼 합성어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늦은 더위 라고 해서 늦느르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 줘야지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비교적 뭐 우리가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합성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자, 8번에 현대 운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독해가 제가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비문학은 4개밖에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4개 문항이 다 좀 길이도 있고 난도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학 이제 현대 운문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학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이게 앞에 방금 풀고 온 이제 이론형 이론형 이런 것들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연결해서 이론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제 8번 문제는 문맥 독해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론형 말고 문맥을 보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작품 자체도 이제 뭐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제 중요 작품으로 또 기출도 뭐 타직열 포함 여러 번 이렇게 본 이런 작품이어가지고 이거에 답지의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맞는 거 찾는 건데 여기에 제목만 봐도 답이 나와요. 제목만 봐도 독을 차고 그러면 우리 이 독이라고 하는 게 뭐 사투리 포함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뱀한테 물렸어. 빨리 독을 빼야 돼. 뭐 그런 그 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항아리 같은 것을 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튼 무언가 이제 해독, 독한 거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아무튼 제목만 봐도 상징성이 있지요.
여기 1번에 절제된 태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대로 허무한디 막 이런 감탄사가 있어가지고 절제된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뒤쪽에 대결 의지는 좀 있죠. 나는 독을 차고 가겠다. 게다가 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이 작품만이 아니라 것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이렇게 있으면 의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잘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절제가 안 돼. 왜? 감탄사가 막 이렇게 있어버리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이 독이 현실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의 의지입니다. 나는 독을 차겠다. 나의 의지. 현실 요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대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하고 인위적인 거 이거에 대한 대조가 아니라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 너 독 차지 마라. 근데 나는 독 차고 가겠다. 이렇게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한 대조가 들어갑니다. 어떤 태도, 삶의 자세, 독 차지 마. 나 독 찰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전체적으로 4개 답지가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응용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쓰라고 하면은 이게 공부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에 맞게 우리가 또 함정을 피하는 기술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2번 답지를 잘 찾아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렇게 독해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엄청 많이 강조를 했던 이 얇다 넓다에 대해서 다랏도 있고 따랏도 있는데 지금 국다라타 같은 경우는 다랏으로 가지만 얇다 넓다에 대해서는 얇다라타 넓다라타라고 우리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맞춤법 표준화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4번이 그대로 답이죠. 4번이 답입니다. 잘못 포기한 거. 그래서 쉽게 빛의 속도로 풀어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와, 드디어 이제 비문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가지고 지금 3개 단락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하이데거, 샤르트르, 네, 철학자 이름이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딱 이렇게 있고 뭔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여기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 지문이 제가 이렇게 잠깐 좁혀볼까요? 지문이 이렇게 좀 길어지고 아래 답지도 지문이 좀 이렇게 긴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9번에서 뭔가 좀 10번에서 뭔가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아. 드디어 비문학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접근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뚜껑을 딱 열었더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자, 답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1번 답지에서 뭐 존재자, 현존재, 그 다음에 2번 답지에서 대화, 3번 답지에서 나, 4번 답지에서 뭐 그리고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거 이거 고르자라고 했는데 제가 10번은 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갈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비문학 지문을 다 평상시에 우리 공부하듯이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오늘 이제 뭐 비문학 지문이 많지도 않아요.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10번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다가 지문이 재밌기도 해요. 자, 하이데거와 샤르트르 공통점. 다 20세기 사람들이죠. 인간 존재의 핵심을 타자와의 관계, 즉, 소통. 와, 요즘 우리 이 소통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소통으로 본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말이니까 이렇게 이꼴, 곧, 즉 이런 걸 주고 있는데 드디어 뭐가 나왔어? 여기 존재자, 뭐 현존재,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즉자 존재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재가 아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좋죠. 타인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가 즉자 존재이다. 와, 만약에 이런 철학자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뭐 이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야, 난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막 어렵질 않아. 무난해. 자, 이것은 결국 인간 존재가 아니래. 진정한 의미가 아니래.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살덩어리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지.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만, 특히 제가 비문학 독해할 때 엄청 강조해 드리는 은는 만도 맺어야만 세계의 내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사실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말고 너 혼자만 이렇게 잘 챙기며 살아,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라는 거에 긍정 내용이 있겠어요? 소통하지 말라는 내용에 긍정 내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에 좀 더 플러스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쉽게 좀 우리한테 이해가 됩니다. 좀 용어 자체는 뭐 즉자 존재 이런 말 때문에 어렵긴 한데, 자, 하이데거의 관점으로 샤르트르의 개념을 풀어보니까 사물인 즉자 존재가 곧 존재자이며, 자, 이 얘기가 몇 번 답지했나요? 1번 답지에 보니까 하이데거 개념에서 존재자는 사물이다. 존재자는 사물이다. 그대로 나오고, 인간인 대타의 존재가, 대타 존재가 곧 현존재다 라고 해가지고 1번 답지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1번 답지 하나 이렇게 날려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마르틴 부버는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성격이 규정된다고 보았다. 여러분, 뭐 물론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듣지만 처음 들을 수 있죠. 그래도 이 말이 어렵진 않죠. 내가 대하는 대상이 있어. 그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 말만 봐도 이해는 좀 일정 정도 되는데 뒤에서 그대로 풀어주죠. 부버에 따르면 나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에 하나의 단어인 나로 표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른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것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이 똑같은 모습일 수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죠. 따라서 부버는 나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부르자고 하는데, 하나는 사물을 대하는 나로, 그나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가운데 기준을 사물, 그 다음 사물을 대하는 나,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나, 큰 틀로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하네요. 큰 틀로 구분을 했어. 그러니까 사물에 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이런 사람의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있는데 큰 틀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요. 내가 목이 말라서 물병을 집어들 때 또 이렇게 또 쉽게 풀어줘. 내 존재의 성격은 나, 그것, I, it 이지만 내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나, 너, I, 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가 좀 문제가 풀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4번 문제 한번, 4번 답지 한번 볼게요.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우선 존재한다. 그 다음에 사물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네, 우리 발문에서 거리가 먼 거 찾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9급은 비문학 독해 문제가 열문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7급은 4개 문제 나왔는데 지문이 좀 길고 이렇게 해서 부담감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1년의 커리 과정을 탄 우리 또 꾸준히 공부를 하고 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답지가 어려워서 못 풀 난도가 아니었다는 거야. 방금 보니까 어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워버리긴 했지만 여기서 그대로 서로 다른 성격, 계속해서 이 말을 또 여러 번 반복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4번 답지가 손을 좀 흔들어요. 손을 흔들어.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풀어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꼴 소통을 한다는 거다. 내가 진정한 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화. 자, 그래서 2번 답지에 보면은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윤리적인 행위. 즉,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행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뭐 윤리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 답지 맞는 답지. 자, 그 다음에 3번 답지 보시면은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어떤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는 뭐 이제 물론 여기 위에 있는 2단락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2단락, 3단락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어때요? 뭐 소재 자체는 뭐야? 첫 번째 부분에 하이데거, 그리고 뭐 샤르트르 이런 좀 어려운 이름들 뭐 있어가지고 뭐 즉자 존재 어렵게 좀 생각이 됐는데 정작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차례 같은 말 반복해주고 쉽게 뭐 예도 많이 들어주고 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그래서 내년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전체적으로 뭐 우리 군무원 국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해 문항이 굉장히 또 이렇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해는 열심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다만 올해 우리 이제 7급 우리 국어에서는 좀 밸런스가 깨진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올해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난도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좀 많이 까다롭지는 않게 뭐 4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독해는 좀 덜 해야 되나? 뭐 고전 논문은 안 나왔으니까 고전 문학을 좀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다 풀고 종합적으로 이제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10번까지 왔으니까 하나 정리를 땅 찍고 가자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모든 영역의 문제들은 다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영역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어느 과정 생략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은 좋은 이런 결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시험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제 좀 노력을 했는데 좀 이렇게 원하는, 내가 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과목별로 좀 치우친 점수가 나오고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좀 하고 다음을 준비를 하셨으면 좀 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문제로 빠르게 또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고유어 한자어 구분하는 거 우리 군무국어 또 굉장히 또 좋아하죠. 한자어 아닌 거.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제 근심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근심이 우리가 또 심자가 마음 심자로 이제 많이 보는 그런 모양이라서 근심을 한자어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제 미해결 때문에 속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어입니다. 그 한자어처럼 생겼죠. 근데 뭐 어차피, 물론, 도대체 이게 뭐 기출에 뭐 나오기도 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군무국어가 이런 모양을 좋아하기도 해서 많이 공부했던 그런 표현들이라서 이제 1, 2, 3번은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이제 4번에서 헷갈린다.
근심이 꼭 한자로 생겼는데 이렇게 좀 착각 혹은 좀 실수, 함정 이럴 수는 있었겠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거 고유어입니다. 자, 12번. 네, 한자 성어가 우리 7급에서는 이렇게 도금을 안 주고 나왔어요. 자, 요즘 드라마에서 블랭크. 그러니까 여기 답에 들어가는 이 한자 성어는 우리가 이제 좀 2번 결리망의 그래가지고 많이 보셨던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할 때 뭐 기본 주제별 한자 성어 얘기할 때 많이 보고 가는 한자 성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3번 답지에 있는 이 나무충수 이건 조금 안 보고 가셨을 수험생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무난한 그런 한자 성어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이 전혀 헷갈리지 않게 만약에 3번을 몰라가지고 있더라도 2번, 3번이 헷갈리지 않게 2번이 딱 답이어 버리죠. 자, 요즘 드라마에서 블랭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 이들은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는 동료, 친구는 물론 가족까지도 배신한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뭘 많이 보여줘? 결리망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고 나면 의를 잊을 망. forget,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2번의 한자 성어를 잘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뭐 어렵지는 않은 난도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3번 답지가 조금 많이 안 보고 갔을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2번하고 3번에서 뭔가 이걸 수 있을까? 고민을 잠깐? 아니요. 그렇게까지도 필요 없이 2번이 그대로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올해도 한자어나 한자 성어가 아주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내년에도요. 한자 성어 저하고 잘 공부하고 가시면 무난하게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 여기 이제 거안사위 1번에 있는 거안사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좀 평온할 때도 미리미리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미리 대비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많이 안 보고 하셨을 수 있는 이 3번에 나무충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자면은 뭐 필이 불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 무리에 이제 끼어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실력도 안 되면서 잘하는 무리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운 한자 성어이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대비를 잘 하고 가면은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마부작침입니다. 뭐 마부작침은 우리가 또 많이 보셨던 한자 성어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노력을 하면은 다 이뤄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12번. 이제 한자 성어 문제가 우리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한자어에 도금을 좀 많이 이렇게 줘서 이제 한자 성어도 도금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7급은 도금을 주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13번. 지금 13번 문제가요. 지문 자체는 현대 소설입니다. 김소진의 목마른 뿌리. 그런데 문제는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 그래서 지금 세 개는 같이 가고 하나만 개밥의 도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비문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풀어내 주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은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기역하고 니은 이제 3번 디귿만 이제 인간들이고 기역, 니은, 리을은 그대로 뭘 의미해? 셋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난도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았다. 자, 14번. 네, 이것도 조금 깁니다. 단락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군무원 국어 7급에서 비문학의 문학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좀 길게 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좀 있다.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도 내년을 준비할 때는 9급이나 7급이나 좀 이렇게 긴 형태 이런 걸 좀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7급 수험생 여러분들도 꼭 9급 문제를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9급은요, 이제 지문의 길이는 좀 약했지만, 문장 하나가 막 길었어요. 막 7줄 되고, 막 이렇게 문장이 긴 문장으로, 한 개 문장이. 근데 지금 이렇게 7급의 비문학 문제는, 단락 자체. 그러니까 단락의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지문의 전체 길이로 보면은 문장 하나 길이도 좀 이렇게 긴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 길이가 좀 더 길어졌다. 뭐 개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길이가 좀 긴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밸런스 있게 해서 우리가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두 개, 9급하고 7급의 이거를 같이 묶어서 독해를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교집합은 뭐예요? 이렇게 독해의 난도, 좀 쉬운 거에서부터 좀 어려운 것을 당연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 하나가 긴 것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긴 것도, 길어지는 형상에 있는 것도 잘 대비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아래 답지부터 먼저 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답지에서 초광역권 전략은 이라고 해서 다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 초광역권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번 답지에서는 잠재력, 경제력의 경제. 자, 2번에서는 뭐 이런 그 과밀화 부분, 그 다음 3번에서는 수도권 도시화, 독식 도시화, 이제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공간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이제 10번 문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 비문학이 7급 지문들이 아주 막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진 않아요. 우리 아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풀어보신 초시생 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면 까다롭지 않고 제가 이제 10번 중심으로 이렇게 전문을 읽겠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나머지 비문학 문제들은 조금 더 답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읽어 내려가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대로 답이 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제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경제 얘기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의가 있다. 국내적으로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 또 과밀화 얘기가 이렇게 또 있었죠. 지역 위기의 확산, 지역 차별화, 청년 인구의 이동 등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다. 그러니까 이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가시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 이게 경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다.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그래서 지역이 좀 차별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강력 대책이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답지 우리 이제 방금 전 확인을 하고 왔지만 독해할 때 이제 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겠지만 아래 답지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주는 게 좀 정확하고 좀 빠른 독해가 되죠. 오히려 왜? 글이 지문이 길 때는 전체를 다 읽고 오는 것보다는 이제 부분 확인을 좀 해주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답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2번 답지 보니까 초광역권 전략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지역 내 위기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그대로 뭐라 그랬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답지가 그래서 틀린 답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난도가 우리가 또 공부를 또 이렇게 1년 커리 과정 잘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블랭크인데요. 네, 이번에 그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이런 어휘 문제에서 좀 많이 안 본 그 예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접근이 수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별변 야단을 친다, 막 야단 법석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 콩 튀듯 팥 튀듯 그러면 막 얘들이 질서 있게 튀지 않잖아. 막 자기 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거하고 좀 잘 연결이 안 돼. 콩을봉 당나귀. 여러분 당나귀가 콩 좋아하나요? 자, 콩볶아 재미낸다. 이건 뭐 재미적인 거. 콩으로 매주 쓴다. 이거는 이제 진짜 많이 보던 그런 이제 관용 표현이죠. 나는 너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뭐 이런 표현. 원래 콩은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9급에 그 어휘 문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한 7급의 어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분석이 되고요. 답은 1번이죠. 1번. 그래서 어휘가 내년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도 네, 저랑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열린 범위잖아. 이게 9급에서는 어느 한 이제 소설에 내가 뭐 이렇게 우리 군무원 국어에서는 항상 이 소설에 최명의 혼불에서 여기를 다 읽으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휘 고유어 문제, 뭐 한자어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런 뭐 어휘 문제를 내는데 소설에서만 꼭 내는 것도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 문제도 그렇고 어휘는요 정말 광대하고 막연한 부분입니다. 막역이 아니라 막연한.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선생이 범위를 잘 잡아서, 그리고 여러분의 2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온 이 어휘력을 잘 끌어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순발력,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해서 훈련을 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부하고 갑니다. 어휘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한자 방금 전 이제 풀고 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방금 전 그 고유어 한자어 되어 있었던 그 근심, 이것도 나머지 표현들이 우리가 또 다 공부를 하고 간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4개 영역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영역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4개 영역이 함께 돌아가죠. 문법, 국어 규범, 어휘, 그다음에 독해, 이것들이 서로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영역들이 한데 가서 이 문제 하나를 풀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그 하나의 과목에서 그걸로만 이렇게 막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도와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특수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9급하고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개수 써드릴 때 4개 그리고 괄호 열고 하나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문학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내용 자체가 이제 비문학으로 좀 이렇게 있기는 해서, 근데 표현법 자체는 문학에서도 이렇게 문학에서 얘기를 하고, 유추도 뭐 물론 논리에서 유비추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유추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16번 문제를 비문학이자 또 비문학이 아닌, 그래서 이제 괄호 해가지고 1 이렇게 이제 해놓은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또 이제 주제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비문학적인 이런 좀 역량이 또 필요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유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추는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전개 방식이자 또한 이제 논리의 이런 중요
학습 내용이죠. 유비 추론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추측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문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인생은 마라톤이래. 인생은 등산이래. 유사한 범주에 있으면 안 되고 두 개는 다른 범주이어야 되고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답을 4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골라주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정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글의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글과 함께 운동 다른 범주에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운동을 하는 데는 평상복보다 체육복을 입는 것이 편안하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해도 아이스하키처럼 옷을 입고 스케이트를 신는다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에 이제 평상복이 아닌 체육복, 그리고 야구 선수는 이런 걸 입으면 돼.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의 형식에다가. 해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유추 열심히 공부했던 거 이렇게 또 시험 문제로 만나보고요. 다음 17번 문제는 오랜만에 우리 이제 25개 문제들 오면서 오랜만에 이제 문법 문제 또 나오는데, 능동 피동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 57항 할 때도 능동 피동 모르면 이거 한글 맞춤법 57항 자체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문법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발문이 어떻게 되나요? 자, 능동 표현이 피동 표현 안 되는 거. 이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공부했던 문장이 날씨가 풀렸다잖아요. 만약에 날씨가 풀렸다를 피동 표현으로 고치면 조물주에 의해서 날씨가 풀렸다?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세 개는 그런 어색한 문장이 되고 하나만 이제 좀 의미적으로 피동이 되었을 때, 당함의 표현이 되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죠. 자, 몇 번입니까? 2번. 미나가 미라를 잡혔다. 미라가 미나에게 잡혔다. 해서 이렇게 능동을 피동으로 바꿨을 때 무난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은 2번입니다. 이제 1번만 하나 좀 해볼까요? 칭찬이 진이에게 들렸다? 어색해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와, 이렇게 이제 좀 비교적 무난한 17번 문법 문제 하나를 두고 제가 먼저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길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18번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개 문제야. 지금 9급에서는 이렇게 이제 긴 독해 지문은 오히려 안 나왔는데, 네. 7급은 이렇게 좀 길어. 하지만 난도는 괜찮다. 게다가 우리가 다 연습을 할 때 또 쉽게 그 방법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네, 18번도 길이는 긴데 다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었던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한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마디로 주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보면 돼? 여기 이제 끝쪽 단락 보면 되는데, 게다가 더 반가웠던 게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사 있으면 아예 위에 읽지도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읽지 않아도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면서 특히 주제 부분은 마지막 끝쪽 부분에 여기만 읽어도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 연습할 때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쓰는 거 아니고 게다가 답지에서 이렇게 객관식 답지에서 고르는 거란 말이야. 자,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된 역사의 화석이 아니래요.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고통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 답지에서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대로 어떤 거예요? 네, 3번. 관련성이 있는 걸 찾아줘야 되죠. 그대로 답지 보고 오답지인 거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열정과
열정은 격정과 구분되며 은근의 일관성을 얻어야 한다. 방금 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은 마음 깊이 간직해 가야 한다. 3번 얘기가 이렇게 연관해서 나올 수 있죠. 근데 4번 답지 같은 거 보세요. 은근과 끈기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은근과 끈기라는 관점은 소극적으로 왜곡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정과 역동성이 뚝배기 같다고요? 은근과 끈기로 지금 1번, 4번 은근과 끈기 있지만 우리 민족만의 특성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마지막 부분 그대로 답지하고 이어서 뭐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3번 답지로 마지막 끝부분만 읽어도 그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 그래서 길이가 길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풀어봤던 문제 푸는 방식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시간도 단축하고 또 정확하게 답지도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또 뜨아갈 필요는 없죠. 이렇게 딱 정신만 차리고 보면은 이렇게 또 꿀 이득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다음 19번. 네, 또다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연습을 했냐는 거예요. 시옷, 이거 맞춤법으로 준비를 한 게 결국은 또 의문의 변동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또 많이 연습을 했던 이거 발음해봐요. 이거 많이 나오는 예문이었잖아. 예산일. 우리가 니은음이 첨가되니까 그 푸딱지로 시옷을 넣었던 이게 어떻게 된 소리가 나. 이거는 그냥 답이 손을 흔드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된 발음으로 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된 발음이 날 수 있는 거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어디 그런 게 있어? 옛산일? 그런 게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 잘 찾으셨을 거고요. 자, 20번에 또다시 현대 운문 이렇게 보러 가는데요. 네, 작가하고 제목을 잘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최승호의 국어는 이미 이제 기출 그런 이제 운문이기도 하고 해서 최승호가 우리한테 아주 유명하지 않은 시인은 아니지만 최승호는 모르더라도 국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잘 가져가 주셔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내용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어요. 뭔가 딱딱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뭔가 머리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돌아가지 않을 때 아이 북어 대가리.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나요? 혹은 막 내가 나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흐리멍덩한 이럴 때는 이 동태 눈깔 혹은 뭐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북어 대가리야. 비속어로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북어가요. 여러분 여기 답지 보세요. 비교적 이제 답지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묻고 있어서 이것저것 좀 신경을 좀 위에 있는 그 지문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답지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밑줄 긋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혀 없이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이제 아래 답지를 비문학 독해하듯이 아래 답지를 먼저 보고 위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치 불일치로 찾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1번 답지에서 어떤 뭐 관계 전도,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3번에 강인한 생명력 연대의식. 근데 뭔가 이상해. 제목이 북어인데 생명력? 자, 4번 무기력하고 경직된 자아에 대한 성찰.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문학을 특히 이제 시를 준비를 할 때는 작가와 제목을 잘 활용해라. 이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전 직렬로 이렇게 이제 문학 문제가 나올 때는 알려진 작가의 안 알려진 작품. 그래서 좀 문맥 독해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작품을 모르셨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좀 문제가 없을 그런 난도였지만 비교적
좀 우리가 좀 기출 문제로 풀고 갔던 거라서 아마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푸셨을 거고, 그리고 제목이 국어이기 때문에 3번 답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생명력 이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문을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답으로 고르기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왜냐하면 나머지 1번, 2번, 4번을 잘 찾을 수 있거든. 여러분 여기 볼게요.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서 이렇게 손때 묻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그러니까 아직 안 팔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일개 분대. 분대는 주로 군대에 쓰는 말이잖아. 꼬챙에 꿰어져 있어. 그리고 혀가 딱딱해. 말을 못해. 벙어리야. 변비증. 벙어리. 그리고 짜부라진 눈.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딱딱하다의 촉각이라든지 지금 눈으로 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 감각적인 게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 묘사 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가 지금 뭔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여기죠. 북어가 갑자기 나한테 뭐라 그래?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그래서 1, 2번 이렇게 찾고요. 그러니까 이 글에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말의 변비증.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벙어리처럼. 그래서 뭔가 무기력한 이런 경직된 자아성찰. 말을 하래. 말을 해. 말을. 그래서 답은 3번. 우리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찾아내 주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셨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지생 분들도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거 없습니다. 답지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 이렇게 해서 현대 운문 하나 이렇게 또 풀고, 다음 21번. 네. 고전 이제 산문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인 김시습의 만복사 접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지에 보니까 뭐 비과학적, 관조, 그리고 인생무상, 그리고 시간적 배경과 뭐 정서, 그리고 대상에 빗대어서 인물의 정서 처지, 뭐 이런 답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아주 뭐 비문학에 비해서 보니까 또 아주 길지도 않아요. 남원에 양생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살고 있었대. 방 밖에 배나무 한 그루,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 3번 답지에 보면은 시간적 배경 봄.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인물의 감정,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은이 매달린 듯 했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지금 보니까 바야흐로 봄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시를 읊나 한번 볼게요. 한 그루 나무에 백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의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고운님의 피리소리. 외로운 빛추새 짝없이 날고 짝이른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싣네. 여기만 봐도 알겠지. 지금 보니까요. 감정이 시간적 배경. 우리 이제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봄 하면은 굉장히 무언가 다 이렇게 새롭게 스프링. 다 이렇게 그 겨울에 다 이렇게 시들했던 게 다 피어오르고 하는데 나는 너무 외롭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3번 답지 맞는 답지. 외로운 빛이 새 짝없이 날고 짝이른 월앙새 맑은 강에 몸을 싣고 내 인연 어딨어 바둑알로 맞춰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가 시름을 이기지 못해 창을 기대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고전 문학 치고는 지금 다 현대말로 다 바꿔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꿔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상에 이런 대상 빗대어가지고 이런 새에다 빗대어가지고 인물의 감정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인물의 비과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게 약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비과학적인 걸 어디서 찾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요.
인연이 어디 있을지를 바둑알로 이렇게 점쳐본대. 그래서 등장인물의 비과학적인 답지가 제가 이걸 보고 이런 답지가 나오다니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지, 틀린 답지로 이거는 관조적인 표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조적인 거는 명상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지가 저는 좀 크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독해가 막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해하기가 많이 까다롭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22번. 지금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높임, 우리 문법의 높임을 좀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상황에 맞는 표현 해서 우리가 이 상황 화법이나 작문에서 이거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또 우리 문법의 높임법 이것과 관련된 답지입니다. 할머니 이제 보러 가자가 아니라 할머니 뵈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할머니를 뵈러. 그러니까 이제 객체 높임법. 자, 그다음 3번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접 높임의 잘못된 예,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의 잘못된 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앞준법이죠. 주체 높임법 얘기할 때.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아버지보다 둘째 형이 이제 더 낮춰야 되는 대상이죠. 나보다는 형이지만 아버지한테는 둘째 형을 낮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 이 앞존법. 우리 다 공부를 하고 간. 지금 2번은요. 우리가 이제 역사의 객관적 사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높임 표현을 물론 써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런 충무공은 뛰어난 전략가였다라고 이렇게 시를 쓰지 않아도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영어에서도.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23번에서 고전 산문 박시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긴 그런 이제 고전 산문 소설 이렇게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답지만 봐도 좀 답이 나오죠. 박시전은요. 진짜 많이 기출됐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고 또 박시전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작품을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이렇게 또 고전 산문의 소설의 여러 이제 주제 이거 얘기를 할 때 이제 주제식으로 이렇게 소설의 이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정소설, 연정소설, 전쟁소설, 역사군담, 전쟁소설, 영소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3번에 보면은 힘이 약한 여성이, 그러니까 박씨가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뭘 전제로 해? 지금 기출문제 풀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수험생 전제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힘이 약한 여성이 국가를 구하는 것이 체제를 막 뒤바꿔버려? 막 역적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박씨가, 그러니까 당대는 우리가 조선사회가 유교사회, 그리고 조선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대 이제 과거에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 정도는 남아선호사상 이런 게 있었죠. 남자의 좀 이렇게 좀 더 남성을 우위에 두고 남녀 평등이 자, 그럼 제가 이제 막 끝쪽으로 가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좀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이때 조선 사회는 그런 부분이 더하죠. 어때요? 조선 사회에서 당연히 이제 남성의 그런 지위가 더 높아 있는 때인데 여자인 박씨가 막 다 휘두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걸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죠. 지금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뭔가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읽지 않고 답지만
바로 답을 체킹하고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왜냐면 지금 지문이 길기 때문에 뭐 이 내용, 답지를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아하, 우리 군무원 국어는 뭐 물론 지금 문학 문제에 있어서 독해식의,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고 푸는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작품 자체를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더 이렇게 바로 즉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여전히 출제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뭐 현대 운문에서도 그랬지만 고전 문학 두 개가 다 이제 유명 작품들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그리고 지금 박시전이라고 하는 또 기출도 많이 됐던 이런 작품이 나와가지고 문학사 쪽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문학을 잘 준비를 해주시면 또 시험에서 이렇게 또 잘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23번은 이렇게 포인트점을 맞추고 이제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4번에서는 다시 현대 운문으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다음 시에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모양 자체는 좀 비문학 문제처럼 이렇게 좀 생겼네요. 자, 이제 보기에서는 근본 비교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본 비교란 한 작품에서 다른 모든 비교들을 성립시키는 토대가 되는 비유다. 다시 말하면 어떤 두 사물을 근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비교들이 파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김동명의 파초라고 하는 이 또 문학사 쪽으로 의의가 있는 이 작품, 만약에 그래도 공부를 또 안 하고 가셨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왜 이제 또 우리 개별 컨디션에 따라서 뭐 물론 또 이게 시험을 본다는 거는 시험 문제 자체가 또 열심히 한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또 공부를 안 한 수험생들은 또 어려움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제가 마지막 이제 기출 이렇게 또 풀이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좀 어렵지 않았다, 무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물론 이 표현이 저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주 어려웠으면 어려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대책을 세웠던 그런 문제 유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쉬우면 또 이렇게 커리 과정을 타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대했을 때 이 정도 난도면 쉽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난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후 또 준비를 하실 때 또 우리가 또 방법치로 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자, 김동명의 파초는 뭐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또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굵직하게 기본 과정에서 또 기출도 많이 또 됐던 그런 거라서 잘 알고 우리가 이제 가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1930년대 작품입니다. 지금 1930년대 작품이 김영랑의 독을 차고, 그리고 또 김동명의 파초까지 일제강점기 시가 이렇게 또 두 개나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읽어가면은 이 파초, 파초가 뭐 외국식물이다, 이걸 모르더라도 이 안에서만 읽어내더라도 이 파초는,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조국을 너 언제 떠났니? 라고 해서 마치 인간처럼 대하면서 파초는 우리나라의 식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초를 수녀보다도 더욱 넋이 외롭다. 왜? 자기의 본국, 자기의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 비교, 이것을 아래 답지에서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초와 여인. 제목에 파초 이렇게 있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라스트 문제 25번 갑니다. 라스트 25번이 로마자 문제입니다. 우리 9급에서는 외래어 문제가 나왔고, 이제 7급에서는 로마자 표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이제 로마자 표기에서도 의문의 변동, 당연히 의문의 변동 모르면 또 이렇게 로마자 표기가 학습이 또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도 의문의 변동 열심히 했었고, 의문의 변동을 얘기하면서도 로마자 표기를 같이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문의 변동 문제가 뭐 7급, 9급 둘 다 이렇게 잘 나왔고, 그리고 25번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 7급 수험생 여러분들 잘 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로마자들은 기본 자음 모음은 우리가 좀 암기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이 로마자 이거 학습을 했을 때 뭐 크게 함정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그런 예문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답은 태평로, 여기 의문의 변동 표준 발음법에 맞게 NO로 3번이 맞고요. 지금 1번에서는 신설동에 여기 H 빼야 되죠. 정읍시에 B가 아니라 P, 김포시에 거대벌레 기억나세요? GK, DT, BP, RL. 자, 여기는 대문자 G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자 문제까지, 와,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개, 다른 직렬보다 5개 이렇게 더 많아가지고 더 문제를 푸는데 집중력을 끝까지 더 가져가 주셔야 되고, 또 길이도 이렇게 막 또 4페이지가 아니라 막 7페이지 막 이렇게 또 페이지 수도 길고 그래가지고 더 고생들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같이 군무 국어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점들 중에 하나죠. 어렵습니다. 군무원 국어는 다른 직렬의 국어보다 지금, 그리고 일부 직렬이 좀 경향이 바뀌었는데요. 아직 군무원 국어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이 50개 문항, 9급과 7급에 50개 문항을 교과서 삼고, 또 20년 이후 그 문제를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공개해 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잘 이렇게 또 분석한 거를 교과서로 제가 잘 이렇게 또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25년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25년의 학습 방향 그리고 커리큘럼 아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군무원 국어 타 직렬보다 5개 문항이 많다. 25개 문항이니까 끝까지 이게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더 떨리기도 한데, 그래서 25개 문항을 파이널 동영 모의고사까지 과정을 포함해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타직렬보다 국어의 비중이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목들 중에 국어를 가장 또 힘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직렬이 우리 또 군무원 국어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지엽적인 국어 문항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7급 문제 보시면서도 보셨죠? 그래서 그런 문항을 대비해서 꼼꼼하게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어떤 공부 필요하냐고요? 네, 출제 영역 변화 아직 없고요. 문법, 국어 규범, 그리고 어휘 한자, 제가 문제 풀면서도 부분 말씀드렸지만 9급 그리고 7급 우리 어휘 문제 좀 많이 못 보고 간 표현들이 이렇게 좀 있었죠. 그래서 매년마다 꼭 그렇게 어휘를 막 강하게 내는 건 아닌데, 올해 다른 문항들보다 9급하고 7급에서 어휘가 좀 더 강하게 좀 이렇게 많이 안 본 표현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한자 부분은 9급하고 7급에서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무리 없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다만 어휘를 저하고 이제 커리큘럼 따라가실 때 제가
잘 이끌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도 제가 9급하고 7급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또 9급 만에 7급 만에 그런 또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우리 그 과정에 충실해서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비문학 독해가 작년까지는 좀 많이 좀 더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막 그 한 개 문장이 막 7줄까지로 가는 9급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7급은 지문이 좀 더 이렇게 길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독해 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직지방직 같은 경우는 문학이 좀 빠졌는데요. 우리는 문학 준비도 고전과 현대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9급에 이번에 이제 고전만, 그리고 고전 우문만, 그리고 이제 7급에는 현대 우문만 이렇게 있었는데, 뭐 9급에는 고전만 있고 7급에는 현대만 나온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 계속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학 독해로 이론 그리고 독해형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비문학 독해에서도 아까 우리 뭐 이제 기본 그 논지전개 방식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 이론형으로 잘 준비하시면서 독해형 독해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좀 하얀색이어서 좀 잘 안 보이시죠? 이번에 비율이 7급 같은 경우는 15개 문항 대 10개 문항이었어요. 이게 내년에도 개수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반반 정도로 이렇게 가거든요. 원래는 문법이 더 막 17개까지 나오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이전에. 근데 대개는 이제 반반 가는데, 올해는 좀 더 문법 어휘 쪽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난이도 자체는 좀 이제 중상으로 높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안 하고 오실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한 국어 학습법 3단계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이 과정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랑 테마별 특강에서 공부한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테마별 특강만 공부하면 그 문제가 안 보입니다. 기본기 탄탄 과정에서부터 다시 단원별 기출 이런 문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 동영까지, 그리고 테마별 특강까지 함정을 피하는 기술 제가 이제 똑똑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3단계 또 거쳐가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저랑 25년 군무원 국어 시험 이제 또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7급 국어 해설을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짓고요.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저에게 또 좋은 소식도 알려주시고요.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는 제가 또 있는 힘껏 또 좋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